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침에 오셔서 문제를 풀다가 좀 어렵고 그러면은 그냥 예전에 배웠던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죠? 제가 그래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료를 보는 건 상관이 없다. 그런데 선생님의 언어로 선생님이 다시 머릿속에 정리해서 쓰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를 그냥, 그죠? 뭐 그냥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자료 같은 거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부분 관련된 자료 같은 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정리를 하셔서 선생님의 언어로 한번 답을 구성하시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만약에 정 모르게 되면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6월달 같은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왜냐면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쵸?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나 올해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열심히 하죠. 그죠? 그 다음에 3, 4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쵸? 뭐 새학기가 이제 개학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때문에 누구나 공부를 해요. 그죠? 근데 5, 6월달 같은 경우에는 별로 공부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특히 이제 현역 같은 경우에는 이때 뭐 교생실습 갈 때 아닌가?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7, 8달 되면은 수강생들도 아마 더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한 바로는 그죠?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의고사 때가 되면 그때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면 대부분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이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왜냐면 계속해서 1월 달부터 계속해서 공부했던 선생님이랑 갑자기 7월 달, 8월 달 들어서 문제 풀이하는 선생님이랑은 분명히 그죠? 수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착실하게 공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고요. 학교 상담입니다. 그죠? 학교 상담 내용을 한번 보면요. 상담은 정의가 나옵니다. 상담이라는 용어는 이제 생활 속에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가 되었으며 다양한 장면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담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해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도와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그쵸? 그쵸? 내담자가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조력해주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그러나 상담은 근본적으로 인간과 접촉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지향하는 인간관이나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며 강조하는 측면에 차이가 있다. 당연한 거겠죠. 예를 들어서 프로이트랑 루소스 한번 비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인간을 굉장히 어떤 욕망을 가진 존재로 파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쾌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면 루소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소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인간은 환경과 여건만 조력이 된다면 누구나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존재로 파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제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마다 달라요. 그렇죠? 인간관이나 인간 본성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상담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특징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와 도움을 주는 상담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상담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전문적인 활동이다. 그 다음에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 기초를 둔 활동으로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협력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내담자에게 의사결정 기술과 문제 해결 방법을 찾도록 가르치는 과정이다. 그리고 내담자가 새로운 행동이나 태도를 학습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내담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상담의 특성입니다. 학교 상담의 특성.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그쵸. 학교 상담의 특수성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상담의 어떤 상담가의 자질적인 측면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했던 거기 때문에 한번 내용 한번 보세요.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 상담의 주체와 대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 상담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뻔하죠. 전문 상담 교사거나 아니면 일반 교사거나 아니면 학부모 거나 아니면 자원봉사자, 그렇죠? 이런 경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주체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명확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 상담의 특수성입니다. 다른 상담과 달리 학교 상담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 한번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 한번 보시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마 다 밑줄 쳤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 배웠던 거. 첫째는요, 호출 면담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교사 주도적인 경향이 많다.
다 경험하시죠? 그죠? 선생님이 누구누구 올해 상담하래 이런 식으로 그죠? 호출 면담식의 형태로 교사 주도적인 어떤 그런 경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 다 이해되시고, 두 번째는요, 시간적 제약이 따르며 단회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쵸? 뭐 선생님들 바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쵸? 일시적으로 단편적인 어떤 단회기 형태로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제약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SNS라든지 메일이라든지 문자라든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죠, 그죠? 이런 걸 통해서 부족한 시간을 보충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중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따른다. 여기서 말하는 이중관계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그죠? 학교와 교사가 어떤 이 사이이면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어떤 이런 이중적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학교 상담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성인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상담의 목표입니다. 맨 마지막 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학교 상담은 문제 해결이나 부적응 행동의 수정 자체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기보다는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관심을 둔다. 그렇죠? 당연한 거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미국 상담자 협회에서 발표한 학교 상담의 어떤 목표입니다. 한번 보세요. 읽어만 드리면 학교 생활과 전생에 걸친 학습의 효과적인 태도, 지식, 기술을 습득한다.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고교 졸업 이후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진로 선택과 필수적인 학업적 준비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학교를 마친다. 뭐 당연한 거고요. 세 번째, 학업과 일의 세계와의 관계, 그리고 학업과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삶 간의 관계를 이해한다. 네 번째, 자신에 관한 이해와 관련해서 일의 세계를 탐색하고 자신과 일에 대한 지식에 기초해서 진로를 결정하는 기술을 습득한다. 다섯 번째, 장래의 진로 성공과 만족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한다. 여섯 번째는요, 개인 특성, 교육 및 훈련, 일의 세계 간의 관계를 이해한다. 일곱 번째는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태도, 지식 및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한다. 여덟 번째는요, 의사결정과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한다. 아홉 번째는요, 안전 및 생존 기술을 이해한다. 그렇죠, 이런 측면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상담교사의 자질, 제가 이 부분도 발표 쳤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 그쵸? 로저스가 말하는 이상적인 어떤 상담가의 자질적인 측면과 공통된 부분인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학교 상담교사는 어떤 자질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인성적 자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성적 자질과 관련돼서 그 밑에 1번, 일치성, 진실성입니다. 일치성은 상담자가 상담 시간에 순수하고 진실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담자는 거칠이 없이 내적 경험과 외적인 표현이 일치되고 내담자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태도를 개방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진실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거칠하는 거나 아니면 뭐 거짓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그렇죠, 상담 시간에 임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일치한다는 것은 상담 관계에서 느끼는 분노, 좌절, 호감, 매력, 관심, 권태, 귀찮음 등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뜻이다. 내담자를 배려한다는 마음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가져올 것 같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거나 심지어 거짓말을 할 경우 이것은 솔직히 말해주는 것보다 더 나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내담자도 다 알죠. 저 상담자가 정말 의례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구나,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실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솔직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이해할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뭐 동성애를 뭐 그죠?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인정해줄 필요는 있는 거겠죠. 그죠? 이해해줄 필요는 있는 거겠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24페이지 보면 두 번째는요, 무조건적 존중과 소용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행동이나 감정, 사고를 무조건적으로 존중하며 내담자를 하나의 전체적인 인간으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적 존중과 수용은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행동이나 감정, 사고 방식들이 그에게는 가장 적절한, 가장 좋은 방식임을 받아들이려는 상담자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죠? 무조건적인 존중과 수용입니다. 그죠? 아까 진실성이라고 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정말 진실하게 다 이야기하라, 모든 것을 다 오픈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내담자와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거짓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조건적인 존중과 수용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렇죠?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받아들이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따뜻하게 수용하고 존중해줄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간에, 그렇죠? 그 어떤 인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존중받을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것이 뭐 범법행위거나 아니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죠? 존중해줄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공감적 이해입니다. 공감적 이해란 내담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담자와 같은 경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담자와 거의 같은 수준에서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게 되면 상담자가 내담자의 신발을 신어본다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의 발에 맞는 신발을 직접 신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내가 정말 홍서천이 돼서 홍서천이 왜 동성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죠? 공감하고 이해하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인 거겠죠. 그래서 한번 그 다음 읽어드리게 되면, 공감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는 자기의 틀을 벗고 내담자의 입장에서 느끼려고 노력해야 하며 다양한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즉 내담자가 느끼고 있는 의사결정의 문제, 불안, 좌절, 환경적 압력 등에 관해서 내가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떨 것인지를 느껴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인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을 깊고 정확하게 경험하고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가 겉으로 전달하는 언어적 메시지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 속에 깔려있는 비언어적으로 전달되는 모든 메시지를 통합해서 내담자 자신도 아직 실체하지 못한 감정까지도 대신 느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렇죠? 그와 같은 수준에서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바로 공감적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담가의 어떤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진실성, 일치성,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존중과 수용,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 이런 자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인성적인 자질과 더불어서 전문적 자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전문적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상담적 지식과 기술과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상담교사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 이론을 습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문적 자질이 필요하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5페이지 밑에 보면 상담의 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상담의 7대 원리라고 해서 뭐 DSK, BSK가 제시했던 7대 원리가 나오게 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담의 7가지 원리라고 해서 첫 번째는요, 개별화의 원리입니다. 내담자 각자에 맞는 이론과 방법을 선택, 적용해야 하며 내담자의 개성과 개인차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담을 전개해야 된다.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의도적인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상담자는 온화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그리고 통제된 정서 관의 원리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자신의 정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해하고 잘 조절해야 하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태세를 갖도록 적절히 관여해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폭력적인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죠? 통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네가 하는 어떤 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네가 하는 어떤 폭력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 행동적인 어떤 관여의 원리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정서라고 하는 것은 정서와 관련돼서, 그렇죠? 그 내담자가 갖고 있는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관여 같은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용의 원리가 있습니다. 상담자는 따뜻하고 온화한 말과 행동으로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인격체로 존중하고 수용한다. 그리고 비판단적 태도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내담자의 행동, 태도, 가치관 등을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렇죠? 가치관을 비난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결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모든 결정은 내담자 스스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밀보장의 원리가 있죠.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나 타인을 자해한다거나 해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죠? 성폭력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 그렇죠?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죠? 비밀보장의 원칙이 예외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일반적 상담의 과정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쵸 뭐 쉽게 뭐 넘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뒷부분에 상당 기법이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26페이지. 제가 그 이번 주에 한 2주 정도 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 뭐 놀러 갈 때도 없고 그래서 뭐 야구장을 가려고 했는데 그 표를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워낙에 또 시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야구장도 못 가고 있다가 그 뭐 친구가 뭐 산에 좀 갔다 오자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근처에 있는 조그만 그 앞산을 한번 갔었거든요. 앞산을 갔었는데 제가 그 요즘에 운동도 또 하던 거를 또 너무 끊어가지고 제가 운동도 살이 또 더 찌더라고요. 제가 불과 3, 4년 만에 제가 몸무게가 한 20kg가 늘어나가지고 그쵸? 굉장히 운동을 했는데 제가 올 초에는 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 초 운동을 했는데 지금 그만뒀는데 왜 그만뒀냐면 그 제가 살고 있는 학교 근처에 전 살고 있고 그 헬스클럽이 약간 좀 차로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차로 나와 한 3, 40분 걸려요. 그러니까 헬스 비용보다 기름값이 더 드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운동을 그만둬가지고 살이 좀 더 찌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제 산을 친구랑 올라가기로 했어요. 올라갔는데 제가 약간 무릎이 안 좋거든요. 무릎이 좀 안 좋아서 군대 이후부터 이제 무릎이 안 좋기 시작했는데 그 이제 몸무게가 이제 갑자기 이제 막 늘다 보니까 무릎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뭐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마 선생님들은 공감 못 하실 거예요. 무릎이 안 좋지 않으셔서. 근데 산을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산을 올라가는 거 그냥 힘든데 내려갈 때 죽겠더라고요. 내려갈 때 정말 기어서 내려갔다시피 해가지고 그때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느껴서 산을 왜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힘든 거를 다시 어차피 내려와야 되는 거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씁쓸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요. 일반적인 상담 과정,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상담 과정에 대해서 그냥 머릿속으로 흐름만 이해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그렇죠? 초기에 상담 초기 과정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중기 과정과 결막일 때는 어떤 과정을 어떤 흐름만 이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상담 초기에는 어떤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상담 초기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첫 만남 이후가는 몇 번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상담의 기틀을 잡는 기초공사 단계이다.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진단, 문제 파악, 레포 형성, 사례 개념화하기, 상담 목표 설정, 진행 방식에 대한 합의 및 구조화하기 등이 있다. 상담 초기에서 한번 보세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는요.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진단입니다.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진단은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이해와 진단을 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문제 파악하는 겁니다. 문제 파악은요. 내담자에 대해서 이해와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초점이 맞춰준다. 당연한 거겠죠. 그죠? 내담자가 왔으면 문제 파악하기 위해서 적극적 경청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죠? 그 내담자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세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문제 파악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요. 레포 형성 단계입니다. 그죠? 촉진관계 형성하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레포가 제대로 형성되어야 상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촉진적 상담 관계 형성을 위해서 상담자는 온화하고 소용적이며 내담자에 대한 존중과 진솔해하고 조력하고자 하는 인간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렇죠? 모든 상담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레포였습니다. 그죠? 가장 먼저 하는 단계가 레포였던 거죠. 그죠?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레포 설정이었습니다. 그죠? 촉진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친밀해야만 자신의 어떤 그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이겠고. 네 번째는요. 사례 개념화학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례 개념화하기는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정보 등을 통합해서 나름대로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뭐 문제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진단 이 모든 어떤 정보 같은 것들 통합을 통해서 그렇죠? 사례를 정립해서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이 아이가 뭐 성적 문제 때문에 또는 뭐 친구 왕따 문제 때문에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문제를 파악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례를 개념화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사례를 개념화했으면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죠? 상담 목표를 설정할 때는 내담자와 합의해서 정해야 된다. 당연한 겁니다. 그죠? 심지어는 행동주의까지도 임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항상 내담자와 상의를 통해서 상담 방법 같은 것들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상담 목표를 결정할 때는 27페이지 한번 보시면 맨 밑에 줄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상담 목표를 설정할 때는 상담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명확해야 하며 목표의 현실성이 있어야 하고 문제를 추격해서 설정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된다. 그렇죠? 목표를 설정할 때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진행 방식에 대한 합의 및 구조화기입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냥 구조화입니다. 구조화기, 상담의 구조화기. 그 표로 정리가 되어 있죠. 한번 보세요. 구조화의 유형은요. 첫 번째 시간의 제한입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 동안 할 건지, 그렇죠. 시간의 제약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두 번째는요. 내담자 행동의 제한입니다. 그렇죠. 네가 상담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물건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공격한다거나 신체적으로 공격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는 거, 허용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상담자의 역할에 구조합니다. 그렇죠. 내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너에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내담자 역할의 구조화.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상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너는 내담자의 역할로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죠. 내담자의 어떤 역할과 책임 이런 부분들, 수행해야 할 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페이지 넘기면 과정 및 목표의 구조화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 과정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목표가 어떻게 구조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비밀 보장의 원리가 있죠.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이루어졌던 면담에 대해서는 비밀로 보장하겠다. 하지만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는 일이라든지 관련된 비밀 보장에 지켜지지 않는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상담의 구조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8페이지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초기 단계에서 내담자에 대해서 평가할 내용들은 뭐가 있냐. 성장 배경과 문제의 발생에 대한 정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과 빈도 정도 등에 대한 정보, 가족, 친구, 교사 등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계, 그 다음에 자기 이미지, 자신의 문제를 보는 견해, 감정 표현 방식,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문제 해결 방식, 그 다음에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 상담 통해 얻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담 초기이기 때문에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진단 같은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심층적인 어떤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내담자와 래퍼를 형성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내담자가 겪고 있는 문제 같은 것들을 사례 개념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 문제를 유형화했으면 그 문제에 관련돼서 적절하게 상담 목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죠. 단 상담 목표를 구성할 때는 그렇죠.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현실성이 있는 그런 측면에서 목표를 구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조화하기, 그렇죠. 상담 과정에 있어서 내담자와 상담자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행동의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비밀 보장의 어떤 원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죠. 서로 약속할 필요가 있겠죠. 규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상담의 초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8페이지 2번 한번 보시면 상담 중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상담 중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말 그대로 작업 단계인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초기에 이미 문제가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 어떤 상담 목표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작업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부적인 내용들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요. 과정적 목표 설정 및 달성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과정적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게 한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상담 목표에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작은 목표도 잘게 쪼개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완성해 가는 단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문제 해결과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도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담 중개에서는 그동안 상담자와 내담자가 형성한 래퍼와 내담자에게 알게 된 많은 정보를 내담자의 문제 해결과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을 통해서 실행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요. 자기 탐색을 촉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자신의 어떤 탐색하는 데 촉진하도록 하는 것. 보세요. 내담자로 하여금 내담자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각하도록 조력하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자기 탐색을 촉진시키고 자각 내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게 된다. 이때 상담자는 직면과 같은 강한 기법들을 사용해서 내담자의 자기 탐색을 도울 수 있다. 직면 기법을 통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 선생님 저는 열심히 그쵸 뭐 열심히 공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쵸 그 선생님이 말하게 되는 거죠. 야 너는 말로만 공부한다고 하지만 맨날 주말 되면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친구들이랑 술 먹고 당구 치고 네가 무슨 뭐 그게 무슨 공부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그죠 직면시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끔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항 다루기 중간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내담자 상담자가 래퍼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담자는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약속을 어긴다든지 아니면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잘 다뤄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상담 중기 단계에서는 그동안 상담자와 내담자가 가졌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노력해서 벗어나 내담자의 문제와 내담자 자신에 대한 적극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내담자의 저항이나 방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다섯 번째는요. 다양한 기법의 적용. 당연한 거겠죠. 그죠? 문제, 그 목표, 상담의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법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상담 중기 단계는요. 말 그대로 작업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제 해결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 상담 종결 단계입니다. 상담 종결 단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상담 목표의 달성률을 파악하기. 이해되시죠? 얼마큼 상담 목표에 도달을 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상담의 전체 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인 겁니다.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가 느낀 점, 배운 점이라든지 아니면 달성 정도 같은 경우 내담자가 얼마큼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빠졌거나 미진했던 부분 다루기. 이것도 이해되시죠? 그렇죠? 부족했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보완하거나 아니면 보충하는 방법을 통해서 대처하는 방법인 거고요. 네 번째는요. 예상되는 문제 점검하고 대처 훈련하기.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뭐 현실 적응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훈련을 통해서 현실적인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대처 훈련하는 겁니다. 실생활, 즉 현장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점검하고 문제 발생에 대한 대처 훈련을 통해서 저항력과 면역력을 키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후유증 다루기입니다. 후유증 다루기. 상담 종결로 인해 예상되고 야기되는 후유증을 다룬다. 지금까지 상담자에게 의존했던 내담자가 상담자와 이별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준비를 하고 자신을 다독일 수 있도록 천천히 이별하고 점진적인 과정을 종결을 한다. 그렇죠? 후유증 다루기 이해되시죠? 그렇죠? 점차 일정 기간을 그 간격을 늘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일주일에 한 번 했다가 한 달에 한 번 했다가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추수 상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정기적인 어떤 점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추수 상담 안됨을 통해서 그렇죠? 내담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게끔 그렇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활동이 바로 추수 상담 안내입니다. 그래서 상담과 관련돼서 그 32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런 부분이 나와 있죠. 상담의 일반적인 과정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초기와 그 다음에 상담 중기와 그 다음에 상담 종결과 그 다음에 추수 상담 안내까지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된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또 제가 문제에서 냈던 부분은 32페이지입니다. 학교 상담의 기법 여기 한번 별표 한번 쳐보세요. 그렇죠? 학교 상담의 기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다시 공부한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한번 그 문제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얼마큼 이해가 되는지.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좀 많이 뺄 건 뺐습니다. 예전에 3, 4절 자료에서 제가 이제 뭐 필요 없는 것들이 있죠. 뭐 시험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주제들, 그리고 객관식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빼버리고요. 그때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은 제가 몇 가지 추가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즉시성이라든지 아니면 재진술 같은 것도 제가 새롭게 추가시킨 겁니다. 그 전까지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개발 같은 경우에도 자료를 보다가 새로운 게 있어서 그 내용을 새로 대체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직면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 좀 추가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나 전달법 맨 마지막에 있는 것도 맨 밑에 부분을 새롭게 추가시킨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를 계속 접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기존의 자료가 더 낫다고 굳이 뭐 보충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 자료를 그대로 쓰는 거고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제 변경시키고 계속 수정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상담의 기법, 그래서 기출에서 많이 언급이 됐었고요. 꾸준히 매년 뭐 언급됐던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보면 첫 번째는요, 적극적 경청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단순히 듣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 경청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그냥 간단히 읽어드리게 되면 경청은 내담자가 말하는 흐름을 잘 따라가며 듣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 선택적으로 주목함으로써 내담자가 특정 문제에 대해 탐색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음성 언어를 들으면서 신체 언어를 관찰한다. 단순히 언어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내면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감정,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보세요. 두 번째 문단에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 대한 경청은 상담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인이며 내담자에게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복돋아주며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탐색하게 하며 상담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상담자는 자신이 내담자의 말에 주목해서 듣고 있음을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렇죠? 이런 것이 바로 경청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경청의 방법 1번 학생에게 주목하는 시선을 통해서 경청하는 태도를 전달할 수 있다. 그렇죠? 응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눈과 마주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눈을 너무 또 응시하면 또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미간을 쳐다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목을 본다든지. 두 번째는요. 학생 쪽으로 약간 몸을 기울이는 자세가 경청이 전달하다. 그죠? 기본적으로 15도를 약간 기울이게 되면 가장 적절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세 번째는요. 상담 교사는 자신의 자세와 몸짓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주목하고 이것이 자신의 의도한 것인지를 분명히 파악해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 팔짱을 낀다거나 아니면 다리를 꼰다거나 이런 자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인 자세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가 굉장히 어떤 초조해하거나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릴렉스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런 개방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자세를 하는 것도. 네 번째는요. 학생의 진술의 흐름에 따라서 말해야 된다. 학생의 말을 가로막거나 학생의 발언 중에 질문을 던지거나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담 기법의 경청을 가장 많이 잘 실현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사람이 아니라 그 대상은 누군가요? 바로 개입니다. 개. 강아지죠. 그죠? 강아지는 경청만. 강아지가 사랑받는 것은 강아지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죠? 가장 사랑스러운 이유죠. 그죠? 듣기만 합니다. 강아지는요. 그죠? 강아지는 최고의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강아지는 최고의 상담교사다. 그렇죠? 자신의 어떤 괴로움을 제가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요즘 강아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유기견 보면은 엄청 많이 찾아 돌아다닙니다. 제가 유기견 보려고.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개를 좋아하면 유기견 센터에서 그런 거 봉사활동 해라. 또 그건 싫어요. 또 그건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그게 어떤 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좀 부담감을 느껴서 그건 싫은데 그 동네에 있는 유기견들 이렇게 돌보는 거는 굉장히 좀 행복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개가 좋더라고요, 개가. 근데 고양이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족발 같은 거 남은 거였으면 제 차에 트렁크에 싣고 다녀가지고 개 쫓아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름 같은 때는 아주 차에서 트렁크에서 냄새 엄청 나고 막 그죠? 썩은 거 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제가 진짜 나쁜 놈이죠. 그죠? 썩은 건 안 줍니다. 그죠? 먹을 수 있는 것만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명료화입니다. 구체화입니다. 구체화. 한번 보시면요. 명료화는 이 부분도, 한번 보세요.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명료화가요. 명료화는 내담자의 말 중에서 모호한 점을 내담자가 확실히 알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상담자가 내담자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을 때는 분명하게 다시 말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그렇죠? 그리고 내담자가 말하는 의미가 모호하거나 혼란되어 있을 때 잘 이해하지 못하겠네. 좀 더 분명하게 말해볼래? 또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볼래? 등을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아까 두 번째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유라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 짜증난다, 싫다 이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잔소리가 싫다, 실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명료와 구체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좀 애매한 거예요. 도대체 네가 싫다고 하는 게 되면 어떻게 싫다는 거, 왜 싫다, 엄마가 싫다는 건지 아니면 그 잔소리 자체가 싫다는 건지 여러 가지 복합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기법이 바로 명료와 기법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맨 밑에 한번 보세요. 얼마 전 우리 반에서 돈이 없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친구들은 내가 다가가기만 하면 모두 슬금슬금 피합니다. 정말이지 저 멀리 떠나고 싶습니다. 상담자가 물어보죠. 멀리 떠나고 싶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겠니? 왜냐면 그냥 단순히 여행을 가고 싶다는 건지 아니면 목숨을 끊어서 그죠?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건지 그죠? 불명하잖아요. 그죠?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명료화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구체화 기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진술입니다. 그죠? 교재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가 이제 추가시킨 겁니다. 재진술 한번 보세요.
재진술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을 되돌려주는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내용은. 그리고 재진술이라는 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단순히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한다는 그런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훨씬 더 복잡하고 디테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상당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어중간한 건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재진술이다. 이건 누가 봐도 반영이다. 이렇게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만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복잡한 게 상당 기법이에요.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 사건, 사람, 생각을 기술하는 내담자의 진술 중에서 내용 부분을 상담가가 다른 동일한 의미의 말로 바꿔 기술하는 기법이다. 그 다음에 재진술은 주로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함축적으로 되돌려줌으로써 자신이 한 말의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내담자의 느낌에 대한 반응이 다소 이르다고 판단되거나 내담자가 지나치게 자기 파괴적인 말을 할 때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렇죠?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대표적인 사례 1번과 2번 한번 보세요. 재진술은 내담자가 한 말을 반복하거나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는 것으로 내담자가 한 말의 수보다 적은 말로 이루어지며 내담자가 한 말보다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반응이다. 그리고 상담자는 재진술을 통해서 내담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일 때 명료해지도록 돕거나 강조점을 제시할 수 있고 내담자에게 탐색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카타르시스를 격려할 수 있고 상담자가 들은 것이 정확한지를 내담자에게 확인받을 수 있다. 그렇죠? 보시면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했던 말에 대해서 내담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의미도 있고 그죠? 그것을 확인해 보는 그런 의미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내담자가 했던 말에 대해서 그죠? 좀 암축적인 의미로 줄여서 추각해서 그죠? 바꾸어 기술하는 방법을 그냥 재진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내담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의미도 있고 내담자가 했던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재진술 기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번 한번 보세요. 내용의 재진술은 내담자가 했던 말을 상담자가 다시 표현하는 것이다. 상담자의 표현은 내담자의 표현보다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상담자의 재진술은 내담자로 하여금 그가 말한 내용을 탐색하도록 촉진한다. 그리고 상담자는 재진술을 통해서 내담자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주게 되며 내담자가 한 말을 간략하게 반복함으로써 내담자의 생각을 구체화시키며 내담자가 말하고 있는 말을 상담자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겠죠. 그죠? 재진술적인 측면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용 한번 보세요. 수용은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수용은 아동에 대한 존중과 아동이 하는 말에 대한 감정이입을 말한다. 수용은 음이나 계속 얘기해보렴 이해가 간다. 그렇겠구나와 같이 짧은 문구로 표현되는 상담교사의 반응을 말한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은 설명이 필요 없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반영입니다. 반영도 기출문제 매번 나왔던 주제입니다. 반영도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보세요. 반영이요. 반영은 의사 전달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비춰주는 기법이다. 내담자의 말 속에 흐르는 주요 감정을 놓치지 않고 전달해 주는 것이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죠? 감정에 대해서 파악하는 겁니다. 그죠? 감정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죠? 반영도 마찬가지인 재진술이지만, 재진술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했던 내용, 언어적인 측면의 어떤 반복을 말하게 되는 거라면,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되돌려주는 거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학생들의 감정, 말한 내용, 행동에 대한 반영을 학생으로 하여금 상담 교사로부터 자신이 깊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며, 자신이 말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다. 그죠? 이런 측면인 겁니다. 그죠? 반영 기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읽어만 드리면 많은 학생들은 자신들의 감정인들이 타당하게 취급받아 본 적이 없으므로 반영은 상담에 있어서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반영은 학생이 한 말의 의미를 그 학생에게 피드백해 주려는 시도이다. 그리고 상담교사는 너는 땡땡땡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구나. 혹시 너는 뭐뭐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학생이 표현한 느낌이나 생각이 바로 자기 자신의 것으로 생각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 반영이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죠?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문단에. 그런데 상담교사가 고정관념적인 반영을 사용하거나 학생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경우 학생은 자기 말이 어딘가 잘못되지는 않았나 생각하거나 상담교사의 그런 반복에 지겨움을 느끼기 쉽다. 그래서 어떤 얘기하면 그래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래, 아유 대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어떤 이런 어떤 반복적인 이야기거나 아니면 성의 없는 그죠? 전혀 어떤 진실성을 느낄 수 없는 이런 반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죠? 오히려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주말이었나요? 제가 그 프로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유재석이랑 김구라 나오는 그 프로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다. 뭐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TV를 채널 돌다가 우연하게 봤는데 그쵸? 뭐 어떤 학생이 나오고 이번 주말에 있었잖아요, 그죠? 뭐 어떤 학생이 나오고 그 여자가 무슨 뭐 현대모임인가? 그쵸? 뭐 선생님 공부하시나 못 보시죠, 전부 다. 어떤 그 학생이 고등학교 학생 여학생인데 뭐 현대무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약간 코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체중 관리서부터 이런 거를 굉장히 근데 그 학생 입장에서는 잔소리라고 느끼고 있는 거니까 누가 잘못이냐라고 해서 그 서로 이야기하는 그 프로가 나왔었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패널로 서장훈이 나왔었고 어찌됐든 간에 그 보면서 엄마는 엄마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뭐 세계적인 어떤 무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뭐 잔소리 뭐 이거 먹지 마라 다이어트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강요하고 있고 또 학생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너무나 그죠? 엄마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코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좀 엄마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 대한 어떤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누가 갖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지나치게 되면 그죠?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어찌됐든 간에 그죠? 그 어떤 내 남자의 어떤 감정이나 말한 내용,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진심 있게 그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죠? 그것을 의사를 그대로 비춰주는 기법이 바로 반응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기출 문제, 아까 문제에서도 언급이 됐었죠. 그죠?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반응 기법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약입니다. 요약은 여러 생각과 감정을 간략하게 묶어 정리하는 것이다. 요약은 매회 상담이 끝날 무렵 묶어 정리하면서 매회의 내용과 감정들의 요체 그리고 일반적인 줄거리를 잡아내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내담자가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중간중간에 내담자의 이야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렇겠죠. 그렇죠. 상담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어떤 상담 관련된 내용들을 그죠?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요약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내담자가 말이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했던 얘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서 요약을 활용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용하느냐? 1번 한번 보세요. 매회 상담이 끝날 때 활용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상담이 끝난 이후에 그렇죠?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줄거리를 잡아내는데 활용되는 경우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상담 과정 중에 활용되는 경우 있죠. 그렇죠? 너무나 많은 내용들 그렇죠? 장황하게 이야기가 너무 많이 됐을 때 어떤 상담의 흐름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죠? 이런 경우 요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상담 회기를 시작할 때 활용되는 경우도 있죠. 상담 초기에 그죠?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얼마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그죠? 요약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 기법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요. 직면, 맞닥뜨린 기법입니다. 그죠? 다 알고 있죠. 그죠? 우리가 한번 보시면 그리고 밑줄 같은 건 선생님이 우리가 이미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공부했기 때문에 선생님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밑줄 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뭐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선생님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우리가 배웠을 때 이 부분을 강조했다고 느끼면 선생님께서 알아서 이제 밑줄을 그시면 됩니다. 보시면 직면은 학생들이 자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돕는 개인 상담 과정의 일부분으로 학생들이 표현한 정서, 행동, 생각 사이에 불일치한 점들을 학생과 함께 의논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직면 기법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이러한 불일치는 일상생활에서도 있고 상담 시간 내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직면은 약간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운 기술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그죠? 아까 상담 중기 이후에 직면 기법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래퍼가 형성된 이후에 그렇죠? 상담자가 내 남자의 어떤 논리적 모순점이라든지 했던 말에 대해서 어떤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래퍼가 형성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초기에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내담자가 마음의 문을 닫겠죠. 그렇죠? 보세요. 상담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강력하게 형성되기 전에 미숙하게 직접적으로 행한 직면 반응은 준비되지 않은 학생을 당황해하거나 꼼짝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직면은 다소 도전적인 기법으로 학생들의 지각을 탐색하고 확대시키는 것을 돕는 데 사용한다. 예를 들면 너는 내가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내 목소리에서 약간의 불안이 느껴진다. 또는
너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나는 아직 내가 그렇게 하는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까 기출문제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죠? 너는 뭐 괜찮다고 말하지만 너의 어떤 목소리가 좀 떨리고, 그죠? 약간의 뭐 긴장감이 느껴진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바로 직면기법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맞닥뜨림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언어적인 측면인 거예요. 내담자가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죠? 했던 말이에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즉시성,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문제를 냈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자료를 정리한 부분인 겁니다. 즉시성이 빠져 있어서. 즉시성 한번 보세요. 즉시성은 특히 대인관계와 관련돼서 과거 거기서 벌어졌던 일보다는 지금 여기에 벌어지는 일들의 직면에서 그것을 다루도록 하는 초점화 기술이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죠. 즉시성이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기능 측면이 있다.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 얽매일 때, 그렇죠? 이것을 지금 현재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관계적인 어떤 즉시성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둘 사이의 어떤 관계적인 측면과 관련돼서, 그죠? 직면시키는 방법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직면과 즉시성이 사실 굉장히 유사한 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면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가 했던 언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즉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와 상담자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자. 다시. 즉시성은 특히 대인관계에 관련돼서 과거 거기서 벌어졌던 일보다는 지금 여기에 벌어지는 일들의 직면에서 그것을 다루도록 하는데 초점화 기술이다. 아동과 교사가 만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이 대인관계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대인관계의 문제의 핵심인 경우도 있고 여타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아동의 대인관계 양식을 점검하고 적응력을 높이도록 돕는 일에 교사는 관심을 쏟아야 된다. 직성은 바로 이 대인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대화 기술이다. 그렇죠?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밑에 보면 쭉 이런 말이 나와요. 보세요. 어떤 경우에 이 직시성을 사용하냐면 한번 보세요. 예컨대 남자친구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여학생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직접 다루는 대신에 자신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과거에 부모님이 자신을 얼마나 엄격하게 키웠는지 등을 과거사로 초점을 돌려 이야기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그 문제를 지금 현재 벌어진 사안이나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내서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제가 이렇게 하는 행동에는요 어렸을 때 엄마가 저를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집안 환경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문제의 핵심을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즉시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야, 지금 중요한 건 과거 네가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 네가 하고 있는 그 행동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경우 활용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죠? 즉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과거에 부모님이 자신을 얼마나 엄격하게 키웠는지는 과거사로 초점을 돌려 이야기하는 사례가 이해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상담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젖혀준 채 아동의 과거에 대한 푸념과 넋두리로 채워질 가능성이 많다. 이럴 경우 교사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아동이 경험했던 내용이 지금 현재 상황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현재 아동의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질문함으로써 지금 여기에 초점을 대가줄 수 있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지나간 옛 이야기에 지나치게 빠져있는 아동에게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즉시성은 좋은 대응 기술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맨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세요. 상담을 진행하는 지금 여기에서 교사 아동 관계를 탐색하는 것도 즉시성 기준에 해당된다. 상담 대화가 방향을 잃고 진전되지 않을 때, 교사와 아동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형성될 때, 교사에 대한 신뢰감이 보이지 않을 때, 아동이 상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줄어든 행동을 할 때, 둘 사이에 심적거리감이 느껴질 때, 아동이 교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할 때, 전이 또는 역전의 현상이 적용될 때, 그렇죠? 이런 경우에 즉시성 기법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아까 우리가 즉시성과 관련된 그 문제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제가 시키는 대로 할게요. 내담자가 상담 교사에 굉장히 의존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즉시성을 표현할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즉시성을 사용할 때는요. 그렇죠? 서로 신뢰하지 못할 때, 아니면 이야기의 초점을 방향을 잃고 있을 때, 이런 경우에, 그렇죠? 그리고 내담자가 흥미가 없을 때, 이런 경우에 즉시적 반응을 통해서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 전이 또는 역전의 현상이라고 하는 건 이해되시죠? 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내담자가 상담자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이제 전이가 됐다고 하는 거고,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상담자가 내담자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영향을 미친 것을 바로 역전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즉시적 반응을 통해서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한번 보세요. 또 추가된 내용입니다. 직면과 즉성의 차이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한번 보세요.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첫 번째 줄에 굉장히 중요하죠. 직면은 내담자의 말과 행동,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용한다. 이건 이해되죠, 그죠? 예를 한번 보세요. 친구랑 싸워서 감정이 좋지 않은데 난 그 친구가 정말 친해하면서 주먹을 부근 질 때, 그렇죠? 난 정말 네가 정말 좋아하면서 주먹 쥐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자기 했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 그죠? 직면을 하게 되는 거고요. 보세요. 상담자는 친하다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는 것은 그 친구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 아니니? 라고 말하는 것. 야, 너 지금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 진짜 속마음은 이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측면이 있겠고. 그 다음에 즉시성입니다. 즉시적 반응은 상담 중에 학생이 보이는 말, 행동 등에 대한 상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자. 상담자가 예를 들어서 학생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가 궁금한 내용만 계속 질문할 때, 그러니까 아까 그 사례처럼 선생님 저는 이러고서 선생님 말에 계속해서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내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내가 계속 질문하니까 앞에 질문을 잊게 되는구나. 우리 한 가지 질문하고 답하자. 계속 몸을 좌우로 흔드니까 다리를 떼면서 말하는 사람에게 내가 계속 움직이면서 말하니까 집중이 안 된다. 움직이지 않고 말했으면 좋겠다. 직면은 상담 내용과 관계 있고 즉시적 반응은 상담 내용과 관계없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상담자의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했던 말과 상관없이 지금 네가 자꾸 다리 떨고 하니까 선생님이 집중이 안 된다. 아니면 지금 네가 했던 말,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 지금 상담을 방해하고 있어. 지금 계속 너는 네 말만 하고 있고 내 말은 전혀 들으려고 하고 있지 않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죠. 상담자의 의견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생각이나 느낌 같은 걸 표현하는 것이 바로 즉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즉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약간 복합적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담자가 자꾸 과거를 회피하려고 할 때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관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담자가 교사에게 너무나 의존할 때라든지 아니면 흥미를 못 느낄 때 서로 신뢰하지 못할 때 이런 경우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죠. 상담자가 내담자가 보이는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상담자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것 이것도 다 즉시성의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석기법입니다. 해석기법. 해석도 중요하죠. 한번 보세요. 해석은 학생이 자기 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볼 수 있도록 의미를 설명하는 적극적인 조력 과정이다. 즉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의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그렇죠? 이해하도록 그의 생활 경험과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때때로 상담 교사들은 과거에 발생했던 일로부터 새롭고 참신한 통찰을 학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해석을 한다. 이것으로 해석 기법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담자가 보지 못하는 관점을 교사의 입장에서 상담자의 입장에서 그렇죠? 새로운 시각을 통해서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문제는 뭐였었죠? 아까 문제에서 첫 수에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너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이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게 되면 너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문제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이 바로 해석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담자가 보지 못하는 관점을 그렇죠? 상담자의 어떤 관점으로 새롭게 설명해주는 부분인 거기 때문에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7페이지 한번 보시면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냐면 한번 보세요. 해석은 잠정적이건 아니건 간에 치료의 과정을 더디게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학생에게 위협적일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그렇죠? 너무 과도하게 해석해서 너는 이런 거 같구나.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내담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가 날 뭘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보세요. 초기 상담회의에서 깊이 탐색되는 해석은 학생들에게 좀 위험스럽거나 상담 후기의 회의에서 이와 비슷한 해석을 하게 되면 유익하다. 그리고 해석을 사용할 때는 상담 교사는 자기가 왜 이 기법을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해석은 학생들의 말을 새로운 견해로 해석하는 일이므로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상담교사는 부드러운 말이나 실현성이 확실한 해석보다는 실현성이 희박한 가능성을 뜻하는 언어로 사용해야 된다. 아마 혹시 이건 하나의 생각인데 나는 혹시 뭐만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그죠? 확신에 찬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약간 희박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잡는 그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죠? 선생님이 보기에는 약간 혹시 이런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그죠? 물어보는 거겠죠. 그죠?
그다음에 자기 개방입니다. 그죠? 이 내용도 제가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좀 더 약간 좀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서 좀 내용을 바꿨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기 개방은 아동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교사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열어놓는 것이 아동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 때가 있다. 아동의 현재의 갈등을 자기만 겪는 혼자만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거나 교사의 유사한 체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거나 대답을 절실히 원하는 아동의 질문이 있을 때 교사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다. 그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가출한 아이에게 야 사실은 나도 옛날에 가출한 적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죠? 서로 공감대의 형성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끔 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면 효과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느냐. 자기 개방이라고 하는 것이 교사의 자기 개방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쵸? 밑도 끝도 없이 그죠? 아무 쓸데없는데 사실은 말이야 내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뚜렷한 목적이나 생각 없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는 자기 개방은 아동을 혼란시키고 부정적인 상담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한 방법을 통해서 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자기 공개는 아동에게 상담 과제와 과제 해결에 관한 새로운 조망과 시각을 갖도록 돕는다. 다른 사람, 특히 자신이 도움을 청한 교사가 목화 문제가 되는 사태와 관련된 경험을 목화 문제? 이 부분 좀 이상한데 이 부분 잘못됐나? 아무튼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태와 관련된 경험을 풀어놓을 때 아동은 긴장해서 주의를 집중하게 되고 교사의 이야기의 내용에 비추어 자신의 처한 사태를 점검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동일한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살필 뿐만 아니라 대처 방식을 변화할 수 있게 하는 계기로 작동한다. 그리고 자기 개방의 효과를 높이려면 앞에서 언급한 이외에 다른 것을 고려해야 된다. 그죠? 왜냐면 자기 어떤 경험이나 자기 개방을 통해서 아이가 배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 저런 경우에 선생님이 저렇게 했구나. 나도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처 방법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느냐? 한번 보세요. 첫째는요. 자기 개방의 질과 양을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아동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깊이 있거나 너무 많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특히 이제 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뭐 쓸데없는 얘기들 계속 뭐 줄줄이 그죠? 그 뭐라고 하나요? 꼰대라고 하나요? 그죠?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죠?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절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다음 한번 보세요.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두 번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요. 아동에게 부담이 될 자기 개방은 삼가하는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좀 공감이 되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부터 개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사실은 선생님도 옛날에 뭐 가출해서 뭐 했었다. 그럼 이 얘기 들으면 어떤 거야? 내들 입장에서 아, 나도 왠지 속마음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 저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이 먼저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나도 왠지 막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아동에게 부담이 될 자기 개방은 삼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그 사이 자기 공개 반응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하라. 요구와 부담으로 지각될 수 있다. 그렇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담의 모든 언사가 마찬가지지만 자기 개방도 아동의 소용 수준과 폭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무턱대고 자기 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어떤 수준과 수용 수준 이런 폭과 깊이를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나 전달법입니다. 나 전달법에 반대가 되는 것이 너 전달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한번 보세요. 나 전달법은 토마스 거든에 의해서 창시된 의사소통 기법으로 주로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전달법은 내담자의 잘못을 지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행동에 대한 상담자의 감정과 느낌을 이야기하는 기법이다. 그러므로 이 기법의 사용은 내담자를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내담자가 상담자의 이야기를 더 잘 들을 수 있고 내담자의 행동에 대한 상담자의 느낌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상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추가시킨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 나 전달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I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행동 플러스 결과 플러스 느낌입니다. 결론은 그거죠. 내가 땡땡땡해서 땡땡땡 될까봐 땡땡이 된다. 걱정이 된다. 그렇죠? 어떤 일에 대해서 야,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 이 부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 네가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해서 내 감정은 너무나 슬프다. 너무 속상하다. 이런 부분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나 전달법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 중에 이 하나입니다. 그렇죠?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상담을 할 때 보세요. 그 밑에, 표 밑에 나 전달법은
학생이 선생님의 말을 듣고 싶다고 대화하는 방법이다. 학생에게 영향력을 미치려는 선생님은 학생에게 선생님의 느낌, 의사 및 의도가 이해되도록 하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나 메시지는 학생 행동에 대한 선생님의 느낌을 설명하는 글이다. 즉, 나 전달법은 선생님 자신이 중심이 돼서 선생님의 느낌을 말함으로써 학생의 행동을 탓하지 않고 학생의 자신의 행동이 선생님께 끼친 영향과 그로 인한 선생님의 감정을 알도록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상대방이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가 공부를 안 해서 내가 지금 너무 짜증나. 그렇죠? 아니 뭐 표현이 잘못됐네, 그죠? 어쨌든 간에 야, 너 공부 왜 안 해? 너 왜 그따위로 행동해?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네가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보니까 선생님은 너에게 좀 더 많은 걸 가르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 선생님이 굉장히 속상하구나, 이런 식의 발리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죠? 자신의 어떤 감정을 돌려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으로 하여금, 그죠? 학생 행동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의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을 알게 함으로써, 그죠?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나 전달법이라고 하게 된 거죠. 가장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대한 책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나의 어떤 속상한 감정을 알게 함으로써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나 전달법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 4절에 배웠던 내용도 다 뺄 건 뺐습니다. 뺄 건 빼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추가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들 답지를 한번 보니까, 그죠? 좀 틀린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했고 배웠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보는 시각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이제는 한번 딱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1주차 1번 문항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을 하시오. 글 가에 밑줄 친 생활지도 개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글 라와 다의 상담사를 해서 최 교사와 김 교사가 사용한 니은, 디귿, 리을의 상담 기법은 무엇인지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가는 넘어갈게요. 그죠? 가는 뭐 상활지도 그죠? 개념과 목표 다 알고 계시고, 나 한번 보세요. 어제 오빠랑 싸웠다고 엄마에게 혼났어요. 전 억울해요. 최 교사, 엄마에게 혼나서 억울하다는 거구나. 전 억울해요. 그래, 억울해서 억울하다는 거구나. 그렇죠? 여기에는 예를 들어 반응을 해갈 수 있을 수가 있는데, 반응은 뭐예요? 감정을 되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어디까지나 그냥 억울해요. 억울하다는 거구나. 이 측면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되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재진술에 가깝습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아동, 얘 정말 오빠가 먼저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엄마는 저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항상 저만 혼내세요. 최 교사, 엄마가 너를 좀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았으니 정말 섭섭했겠다. 그렇죠? 이 감정을 되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많이 힘들었겠구나, 많이 속상했겠구나, 섭섭했겠구나 라고 하는 거. 그죠? 되돌려주는 건데 감정을 되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반영입니다. 이해되시죠? 재진술과 반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게 재진술과 반영 기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정말이에요. 엄마는 계속 저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래, 울어도 괜찮아. 그동안 많이 울고 싶었겠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답니다. 아동, 애들이 저를 놀리고 때려요. 어쩌죠? 선생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렇죠? 그 다음 보세요. 글쎄, 근데 지금까지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한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계속 네 얘기만 하고 있어. 넌 내 말을 들으려고 하고 있지 않아. 이 측면이죠. 그죠? 방금 전에 말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전에 말했던 문제들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고 또 내가 시킨 대로 하겠다고 같이 계속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내담자가 상담자에 계속해서 의존적인 거다. 선생님 시킨 대로 할게요. 그죠? 자기 말만 계속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당황스럽고 또 마치 너에게 해결책을 줘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부담스럽기도 하구나. 그죠? 내담자의 어떤 언어나 행동에 대해서 아까 상담자의 어떤 감정이나 느낌 같은 걸 표현하는 방법이 즉시성이라고 표현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즉시성 반응이라고 하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즉시성 기법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즉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와 어떤 상담자가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너무나 의존하거나 믿지 않는다거나 굉장히 지루하거나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에 즉시적 반응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겠고 또는 내담자가 너무나 과거를 자꾸 회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과거로 돌려가거나 아니면 그 줄을 회피하려고 할 때 그런 경우에 주시적 반응을 통해서 그렇죠? 다시 그걸 지금 현재 여기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겠고 또 다른 측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담자가 내담자가 하는 행동이나 언어에 관련해서 자신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방법인 거예요. 아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선생님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고 당황스럽고 또 마치 너에게 해결책을 줘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부담스럽고 느끼구나. 그렇죠? 선생님이 느끼는 감정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성이라고 하는 거죠. 즉시성 기법 또는 뭐 즉시성 반응. 그렇죠?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기술됐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해되죠? 아까보다는 처음만은 약간 좀 이해 폭이 좀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저만의 생각인가요? 아니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을 하시오. 상담 사례인 가와 나와 다의 라이 박교사 반응에 가장 부합하는 상담 기법을 제시하고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가 한번 보세요. 가영이가 같은 반 친구와 다툰 일에 대해서 괜찮다고 말하면서 울먹이며 눈시울이 약간 젖어 있다. 그렇죠. 울고 있대요. 그죠? 괜찮다고 하는데 울고 있습니다. 그죠? 아 괜찮아요 하면서 막 울어요. 그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네요. 박교사 가영아 너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글썽인다. 그죠? 너는 괜찮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의 행동이랑 언어랑 지금 앞뒤가 안 맞아. 직면인 거죠. 그죠? 너의 그 언어 행동이 불일치하고 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직면 기법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죠? 박 교사 너무 심한데요. 그죠? 굉장히 좀 공격적인데요. 그죠? 제가 그냥 두 번째 한번 보자. 자신이 공부를 못해서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생각하는 철수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습관적으로 욕을 하고 자주 싸운다. 그러나 박 교사는 이런 철수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음악 선생님께 깍듯이 인사도 하고 음악 시간에 좋은 수업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고 있다. 박 교사와 철수 상담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철수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그죠? 박 교사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죠? 철수는 애들이 나보고 공부를 못한다고 할 때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박 교사가 말하게 된 거죠. 철수가 제일 화날 때에는 친구들이 너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들 때구나.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면 화가 나고 그래서 욕을 하고 싸우게 된다는 말이구나. 그런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이 철수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너에게는 정말 중요한가 보구나. 그렇죠? 해석인 거예요. 철수가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 너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자신의 관점을 설명해주는 부분인 거기 때문에 해석적인 방법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도. 그죠? 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건 아니겠니? 우리 아까 해석 배웠을 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런 부분은 아니겠니? 선생님이 봤을 때는 약간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 혹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죠? 바로 해석 기법인 겁니다. 그 다음에 답니다. 기록입니다. 선생님 저는 영희가 좋아요. 근데 영희가 어떤 때는 저에게 웃으며 대주다가 어떤 때는 차갑게 대해요. 영희가 저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헷갈려요. 영희가 너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너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구나. 헷갈려요를 뭐로 용어로 바꾼 거예요? 모르겠다는 용어로 바꾸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다시 들려준 겁니다. 그죠? 뭐겠어요? 재진술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죠? 애들이 너를 좋아하는지 몰라서 네가 참 답답해 속상했구나 라고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반응인 거지만 그렇죠? 너도 모르겠구나 모르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되돌려준 거기 때문에 바로 재진술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유라입니다. 유라. 요즘 엄마 잔소리가 너무 싫어서 가출하고 싶어요. 그렇죠? 박교사, 유라야, 잔소리가 싫다는 것은 무슨 의미니? 잔소리 그 자체가 싫은 건지 아니면 그 잔소리를 하는 엄마 대상 자체가 싫은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잔소리가 싫은 건지에 대해서 구체화시키는 거죠. 명료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은 무슨 뜻이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머니께서 잔소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더 말해줄 수 있겠니? 그렇죠? 좀 더 구체화시키고 명료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이해되시죠? 그렇죠? 상당 기법 관련돼서는 그래서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좀 분명하게 명확한 것만 문제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긴 하지만 혹시 몰라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명확한 거. 누가 봐도 재진술이다. 누가 봐도 정면이다. 누가 봐도 해석이다. 이렇게 명료한 것만 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키워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시험이 끝났고 오늘 문제는 끝났는데 어쨌든 간에 내일부터는 이미 우리가 이제 생활지도의 어떤 기본적인 기초를 배웠기 때문에 내일은요, 그렇죠, 이제 상담 이론 중심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행동주의라든지 인간주의 상담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현실치료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점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한번 예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데 지엽적인 문제를 내는 것보다는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문제를 내는 걸 선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시면 아마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문제 난이도가 약간 좀 너무 쉽나? 조금 좀 적절해요? 선생님? 풀만한가요? 그렇죠? 좀 풀만하죠. 아직까지는 아마 선생님께서 처음 직접 써보는 거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죠?
차츰하다 보면 나름 요령도 생기고 시간도 약간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 써보는 연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고요. 내일은 약간 조금 더 좀 어려운 문제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문제가 통합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어떤 주제별로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을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상황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의견사항이나 여러 가지 어떤 뭐 자료 같은 거 이런 거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지웠네요. 지웠네. 이 부분을 메일로 아니면 제 핸드폰 번호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페 보니까 어떤 선생님께서 그런 글을 적으셨더라고요. 자료 좀 달라고, 3살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다 줬거든요. 옛날에는 사실은 그냥 그 메일 같은 거 오면 다 드렸는데, 지금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의를 돈을 내고 유료로 듣는 선생님이 계시고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도 약간 좀 난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습하시고, 오늘 풀었던 문제들 다 복습하시고, 이 문제와 선생님이 썼던 채점표나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나중에, 그죠? 포트폴리오적으로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짧은 시간에 복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오늘 수업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